성폭력 예방교육, 남성 선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곳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날개 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옷을 주지 마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사슴의 말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옳지. 저 옷들 중에 하나를 숨겨야겠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남았어요. 어머, 내 날개 옷이 없어졌어. 날개 옷은 저에게 있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엔 아무런 문제 없이 선생님께서도 부모님께서도 읽어주었던 전래동화가 시대가 변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선녀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체포될 것입니다. 나무꾼에게는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몰래 숨어서 선녀의 알몸을 훔쳐보고 날개 옷을 숨겼기 때문에 관음 및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옷을 숨겨 하늘로 못 올라가게 함으로써 선녀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결혼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녀가 원치 않는 아이를 2명이나 낳게 했기 때문에 나무꾼은 성폭행범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이라면 나무꾼은 징역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차게 되고 신상 정보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디즈니의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백마탄 왕자는 남자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이라면 백마탄 왕자는 성추행범이 되어 체포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공주에게 다가가 공주의 허락 없이 키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관점도 달라집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 갑자기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오늘날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거에는 됐는데 왜 안 되냐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했다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입니다. 경찰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정치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이런 불편한 단어들을 자주 일상어처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을까요?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당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성의 26.7%, 남성의 30%는 그것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들어본 단어라서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한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의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폭력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각각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을 간음, 즉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추행은 육체적인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간음의 여부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폭행에 해당하고 없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희롱은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폭행이나 협박의 여부와 그리고 신체 접촉의 여부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것이고 없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설명드린 개념들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다음으로 허락 없이 남의 몸을 몰래 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무엇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행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행은 형법 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희롱은 형법 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약물 치료 등 여러분이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프로스포츠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처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주거지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격리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나의 주변인과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성희롱 또한 형법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성추행으로 연결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단체 또한 오늘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반영하여 프로스포츠 모든 종목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심각성에 따라 영구 제명의 처벌을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프로스포츠 단체는 처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스포츠 단체는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프로스포츠 단체 내에서 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현재 아주 다양한 통로의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에 관한 검찰청 통계 자료입니다.
2014년에서 2018년 하루에 97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4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청 통계 자료라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통계 수치는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발생 건수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범죄는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여성이 지하철에 앉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이 여성의 허벅지를 옆에 앉은 한 남성이 더듬거립니다. 성추행입니다. 서울시민 10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성추행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조사한 시민들 반 이상이 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위로의 문장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더 큰 자책감과 상처 속에 결국 자신의 상처에 대해 침묵과 스스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그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으려 할까요?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아니, 무슨 이야기? 길동이가 죽었대. 진짜? 개강 파티에서 누가 길동이를 죽였다네? 개강 파티에서? 저번 주 금요일 개강 파티에서. 어떡해. 너무 안 됐다. 그치? 근데 그때 길동이가 술을 좀 마신 상태였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개강 파티니까 좀 마셨겠지. 그럴 줄 알았어. 술을 그렇게 마셨으니 누가 공격을 해도 저항하기 어려웠겠지. 글쎄. 근데 개강 파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술을 마셨을 텐데. 뭐 그랬겠지. 근데 그날 길동이는 뭐 입고 있었어? 길동이가 얇은 브이넥 티셔츠 잘 입잖아. 맞아, 그거 자주 입고 다녔지. 근데 목에 칼 맞기 싫으면 두꺼운 폴라티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야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길동이는 정말 친절했어. 뭐 그랬지. 그래서 더 안타까워. 그리고 좀 많이 활발했어. 모든 사람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곤 했잖아. 그러니까 살인자를 만나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 말은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개강 파티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나저나 학생회에서 나눠준 안전 호루라기는 불었대? 아니, 코트 안에 있었나 봐. 살인이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코트 안에? 전형적인 신입생답네. 요즘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 조금 더 조심했어야지. 다들 이런 일이 자기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긴 하지. 근데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 맞아. 그렇게 살인을 당하게 놔뒀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뭐라고? 그건 무슨 소리야?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찾은 거야? 뭐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라는 가정하에 혹시 알아? 길동이가 죽기를 원했을 수도 있지. 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살인자는 확실히 꺽정이야. 몇몇 사람들이 살인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모두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 꺽정이라고? 꺽정이 진짜 좋은 앤데.
절대로 누구를 살인할 애가 아니야. 아니, 확실히 꺽정이가 길동이를 죽였다니까? 뭐, 그 순간에 길동이를 죽이고 싶었나 보지. 그런데 그렇다고 꺽정이가 진짜 살인자는 아니잖아. 그리고 길동이 말이야. 솔직히 좀 그렇게 생겼잖아. 뭐? 누가 봐도 살인을 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표정을 늘 짓고 있었잖아. 불쌍한 꺽정이. 단지 대학교에서 한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유망한 청년이 인생 종치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깝다. 살인이든 성폭행이든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게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살인당한 사람에게 왜 살인당할 짓을 했냐고 묻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왜 성폭력 당할 짓을 했냐는 질문이 이상해야만 합니다. 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둑의 잘못일까요? 당신의 잘못일까요? 어떤 사람도 절도를 당한 피해자에게 절도라는 범죄의 탓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인 절도를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도둑의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누구를 만나든 술을 마시든 밤에 돌아다니든 범죄를 당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 100%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폭력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성폭력 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그 방법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6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9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한다지만 자신의 사고의 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진정한 역지사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단어만 바꿔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한 단어만 바꾸는 것으로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에 있어 자신의 사고의 틀이 정말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명확한 틀인지 정당한 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폭력 범죄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어야 성폭력 범죄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서 범죄의 원인을 찾지 않는 바로 이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대략 15에서 20%의 남성들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달리 보면 80에서 85%의 남성들은 성폭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남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10명의 남성 중 8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15에서 20%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줄여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명 중 8명의 남성들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 8명의 남성이 다른 2명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사회가 굳이 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면 금방 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떤 남자로 자랐으면 하세요? 이 질문으로 바꾼다면 우리 사회가 굳이 변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